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휴대폰에 온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방에 불부터 켜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TV로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나 뉴스를 틀기도 하죠.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에 다 똑같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한 전기. 그래서 오늘 로그인이 주목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격차 해소 희망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힘을 내요 에너지 파워입니다. 저와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에게 주제와 관련된 패스워드에 단서를 제공해 주실 전국의 기자님들 로그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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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문제 사실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대개는 막연히 에너지는 전기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쓴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교수님? 에너지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뽀빠이 시금치가 생각나요. 아, 시금치. 시금치를 먹는 저는 그 뭐 광고 땅땅 에너지 그 발전기에서 우리 이제 발전기 돌려서 나오는 거는 알고들 계시죠. 네. 근데 그 발전기를 돌리려면 원료가 필요하죠. 그렇죠. 2017년에 제가 그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이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무려 94%입니다. 원유, LNG, 석탄, 원자력 모두 원료를 수입하고 네. 수력하고 신재생만 사실 국내에서 공급이 되고 있죠. 그 수입 금액이 무려 1,094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와, 이게 1,094억? 뒤에 좀 더 붙는 것 같은데 그 예. 달러면은 이게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 정도 돼요? 요즘 환율로 따져보면 한 129조 그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게 2021년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한 555조 그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의 한 23%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수입하는데 연료를 수입하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사업인데 로그인해서 이 주제에 관해 얘기를 한다는 거, 이 에너지에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특히 이제 혜택을 보는 지역하고 이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이제 균형이 무너진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지역별 전력 자립도를 비교해 봤더니 네. 서울은 3.9%예요. 전국 대비로 봤을 때 소비량의 전국의 9.1%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네. 생산량은 전국 대비 0.3%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럼 서울에서 필요한 전력은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다른 지역.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근데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어가면서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상시적인 리스크에 놓여 있는 지역이나 또는 편하게 앉아서 전기를 소비만 하는 지역이나 요금 체계는 사실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형평을 잃은 것이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야,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만큼 오늘 주제 지역에서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인지 더더욱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인데, 자, 우리 기자단 오늘도 키워드 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뭐 아낌없이 주는 지역, 자급자족, 철새를 지켜줘, 내로남불, 철탑의 도시, 네. 피해 차이. 자, 지금 아직 기피 차이 하셨는데 저도 지금 딱 궁금한 것 중에 기피 차이 하는데 했거든요. 요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피 차이. 너 이름이 뭐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 인천에서 40년째 이슬처럼 맺혀있는 이재필입니다. 맞아요. 우리 인천 사람 이재필 기자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반갑습니다. 이 기피의 차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 부평과 부천 지역이 특고합선 매설 기피를 두고 한정과 격렬하게 대립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네, 그럼 일단 정확히 어떤 사업이고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그 한전이 부평 갈산 에너지센터에서 이제 부평과 부천을 지나 신광명 에너지센터를 잇는 그 34만 5천 볼트의 특고합선 매설 공사를 지난 2018년 4월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의 이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그 과거 택지 조성 당시에 이미 이곳에는 지하 8m 깊이의 15만 4천 볼트의 고압선이 매설돼 있었습니다. 한전은 이제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34만 5천 볼트 고압선을 묶겠다는, 추가로 묶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반발. 그거 왜 그런 거죠? 그 특고합선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주민들은 특고합선을 지하 30m 이상 깊이에 매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애초에 8m 깊이에 15만 4천 볼트 고압선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아끼려고, 그러니까 단지 돈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같이 묻는 방안이 추진된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도 건강권이 있으니까 30m 깊이에 묻어달라. 당초 8m 깊이에 묻혀 있는 고압선도 같이 30m 아래로 내려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 한전 측에서는 30m로 내려가면 사업비가 한 500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또 돈 얘기인 것 같은데 8m에 묻는 거하고 30m에 묻는 거 그렇게 차이가 좀 심합니까, 교수님? 기존에 송전선에 인접한 그 부평구의 삼산 아파트 단지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를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뢰해가지고서 측정해 보니까 야, 이거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한전에서는 그거 그래도 그 국내 기준에 미치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입장 차이를 좁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또 이재필 기자님, 또 다른 쟁점은 또 뭐였습니까? 두 번째 쟁점은 이제 그 전자파 안전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파 법적 기준이 833mHz거든요. 근데 앞서 15만 4천 볼트 고압선이 이미 묻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서 전자파 조사를 했는데 10mHz 이제 안팎의 전자파가 확인이 됐던 거예요. 네. 이에 한전은 법적 기준을 한참 밑돈다, 안전하다. 34만 5천 볼트가 이제 추가로 매립이 되더라도 문제없다. 안전한데 왜 500억 원을 추가로 들여서 땅을 덮어야 하냐 하고 이제 주장하고 나섰던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뭐 전자파가 안 좋은 거는 알고는 있지만 안전하면 괜찮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 요구가 조금 지나치다는 지적은 없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전자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안전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한국의 기준인 833mHz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노출됐을 때 위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공사 같은 거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에요. 일상생활 안전 기준은 아예 없어요. 네. 그런데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이제 어린이 안전 기준을 3에서 4mHz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이 정도 전자파가 꾸준히 일상생활에 노출이 된다면 충분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검토해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 부장님, 네.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건 사실 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사안이 시각이 대립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전 측은 500억 원을 더 투자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의 기준으로도 영향 없다. 주민들은 봐라, 스웨덴이나 다른 북구 이런 데서는 그렇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판정을 해줘야 돼요. 자, 국제적인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가 실제로 만들든지 뭐 연구를 해든지 어떤 연구 논문을 가지고 데이터를 해야지 어떻게 돈하고 건강이나 목숨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매설을 했다고 쳐요. 30m. 30m가 아니고 그냥 8m에. 그럼 나중에 인체 영향을 주는 걸로 드러났다. 그럼 뭐 다시 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는 이미 뭐 저기 소유구 외양카 고치기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안심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파서 8m든 30m든 묻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듣고 보니까 이제 뭐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한전이 결국 공사까지 중단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좀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주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밤이면 공원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고요. 낮이면 인천시청은 물론 이제 한전까지 찾아가서 특고합선 반대를 외쳤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역 정치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지역 정치권이 한전 측의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서른 국회의원은 이제 한전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한잔을 이제 압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요. 주민들과 지자체, 지역 정치권 그리고 한전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네. 그리고 결국 오랜 논의 끝에 합의점을 도출해야 됩니다. 자, 긴 마라톤 회의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깊게 묻기로 한 겁니까? 네, 이제 부천은 3월, 이제 부평은 6월에 각각 합의를 했는데요. 사업이 2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선 1단계 사업에서 이제 8m 아래의 특보합선을 묻되 2단계 사업에서 특보합선을 이제 30m 아래로 묻는다. 그리고 전자파 저감 시설을 특보합선에 설치할 것. 이게 이제 합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2018년부터 이어진 기나긴 이제 지역의 핵심 갈등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끝없는 소통과 협의의 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이재필 기자님, 저번에는 인천 치안 문제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를 날려주셨는데 오늘은 뭐 또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끝으로? 네, 그 문제가 해결된 만큼 이제 어떤 언급보다는요, 오랜 기간 갈등을 딛고 이제 합의에 이른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살짝 웃어주시네요. 네. 국장님 어때요?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이제 민관 합동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법을 도출을 했는데 이 전자파 저감 시설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전자파 저감 시설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도 좀 과학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걸 처음부터 채택을 안 했을까? 그죠. 아니 그거를 처음부터 전자파 저감 시설을 했으면은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됐을 텐데 지금 왜 한전은 이 방안을 안 내놨을까? 지금 아마 화면 키신 분은 이재필 기자님 누군지 모르고 한전 관계자인 줄 알겠어요. 인상을 이렇게 쓰고 얼어 있어가지고 혼나는 줄 알겠어요. 아닙니다. 자, 오늘도 지역에 대한 깊이가 다른 애정을 보여준 우리 이재필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자, 특고합선 매설 깊이에 대한 갈등을 다룬 키워드 잘 보셨나요? 전국 기자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한번 들어주세요. 사람이 먼저. 저 사람이 먼저. 무서워요. 주민들 기준. 불안하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보기에도 흉한 철탑 여러 가지 의견입니다. 맞아요. 박수 있고요. 자, 지역 간에 또 지역 내에서 또 입장 차이에 의한 갈등이 상당히 많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국장님? 가끔씩 이제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님비. Not in my 이런 backyard. 현상이 있어요. 네. 네. 발음 좋으시네요. 네. 님비 현상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게 우리 동네 일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거나 그죠? 아니 지금 인천 부평만의 얘기고 우리 동네 아니니까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아니죠.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런 좀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협의를 끝에서 해법을 도출했듯이 이런 갈등이 발생하면은 일방적인 주장에 묻히지 않고 서로가 좀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번에 좋은 사례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그 이재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직접 사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공감하는 관도 좀 공감하는 그다음에 거기에 매설하는 한전도 공감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까요? 쭉 좀 보시죠. 또 에너지 게임, 뭐 오징어 게임이라 에너지 게임. 에너지 게임 약간 패러디한 것 같기도 하고. 윤 국장님께서 한번 골라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TOP로 톱뉴스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TOP로 하겠습니다. 오, TOP. 좋은데요, TOP.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안녕하세요. 저 충남의 정이 많은 정선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이 많은 정선영 기자님. 자, 이게 TOP. 이게 뭐가 좀 더 진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이죠? 커피는 아니고요. 그 송전탑의 바로 그 탑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저기 충남 송전탑에 무슨 일이 있길래 키워드로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충남 지역도 이 송전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충남에는 그 무려 765kV급 송전탑이 237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초고압 송전탑만 보면 이제 강원과 경기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요. 이 세 지역에 전국 초고압 송전탑의 약 80%가 몰려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이나 인천, 대전, 대구 이런 지역은 이 초고압 송전탑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좀 격차가 크죠. 그렇네요. 아니, 충남에 진짜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송전탑이 많은 거예요? 네, 바로 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많기 때문인데요. 현재 충남에는 석탄화력 발전소 29기가 있습니다.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이 이곳에 몰려 있는데요.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석탄 화력 발전소 하면은 연관해서 생각되는 게 대기 오염, 공기의 질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화력 발전소로 인한 대기 오염에 앞서 아까 이재필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송전 선로에 의한 건강 문제까지 이거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서울보다 왜 지역의 공기가 더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남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6년 연속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곳인데요. 화력발전소에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호흡기 질환도 우려되고요. 또 이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 충남 기자들이 현장에서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민들이 철탑으로 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천혜여자원이면서 철새 보호구역이면서 이 상당한 철새들이 많이 와서 서식하고 있는 데고요. 주민의 생존권, 건강권을 헤쳐가면서 한전이 일방적으로 그어진 노선에 주민들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사람이 아니는 그냥 하나 이익적인 사업적으로 그냥 가버리는 그 자체가 우리 농민들을 아니 국민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한전에서는 공사를 강행하고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어느 분이 어느 농사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 진짜 딱 듣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엄청 나네요. 그렇죠, 윤 국장님. 네, 지금 화가 나니까 이제 말씀들이 빨라지시는데 네네. 어찌됐든 주민들 입장에서 정세영 기자가 얘기한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전기는 사용은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그치. 이게 이제 미세먼지 요즘은 좀 쏙 들어가긴 했지만 과거에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몽골발, 중국발. 근데 국내발도 있어요. 보면 서해안 지역, 특히 충남 지역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게 이제 화력발전소의 영향이 아무래도 있는 거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고 거기 있는 철탑에서 나오는 전자파 피해라든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이라는 거를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겪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진짜 듣고 있는데 전기를 만들어 보내는 지역 따로 있고 이걸 받아서 쓰는 지역 따로 있고 이거 참 진짜 문제네요, 교수님. 그 중앙 집중식 전력 공급의 문제점을 이제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없애자, 그리고 대신 피해가 적은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자, 이런 움직임이 충남에서 일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제 정부의 탄소 중립 방침에 따라서 지난해 보령화력 1, 2호기를 폐쇄한 데 이어서 2034년까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14기를 추가로 폐쇄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 건강 영향조사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요.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가 실제로 주민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2025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서 대규모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사업자에게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쉽지 않은 만큼 모두가 윈윈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임 기자님, 우리 정선영 기자는 별명 없습니까? 뭐 충남의 여신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원래 이제 정선영님이 정말 선하고 영특한 기자인데 이 미세먼지나 화력발전소 영향 때문에 웃음이 원래 많았는데 인제사 웃네요. 웃음기를 좀 잃었었나요? 네. 이 먼지 영향이지 화력발전소 영향으로. 선하고 영특. 그럼 별명이 그냥 충남 여신으로? 네. 충남 여신으로. 정선영 기자님 어때요? 아까 본인 시작할 때는 정만은 정선영입니다 했는데 정만은 정선영이 낫습니까? 아니면 충남 여신?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윤 국장님이 지어주신 별명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모아 전해준 충남 여신
정선희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석탄 화력 발전소와 송전선 철탑으로 고통받는 충남의 이야기를 전해준 키워드 전국 기자단 어떻게 들었는지 자 확인해 볼까요? 전국 송전탑 걱정 부유. 그렇죠?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네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자, 지금 뭐 그러니까 자 마침 할 말 있는 사람이 또 생겼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자, 너 이름이 뭐니? 네, 강원도의 꼰대 기자 박건상입니다. 아니 우리 박건상 기자는 사실은 신입 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할 말 있어요가 약간 신입 기자들이 좀 고정을 하는 쭉 이게 나오는 코너인데. 네, 아직까지 마음만은 좀 신입사원으로 제가 열심히 좀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중고 신입사원 느낌으로 좋습니다. 박건상 기자님,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어필을 하는 거예요? 예, 방금 그 충남에서 송전탑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 강원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765kV의 그 초고압 송전선로는 강원도가 가장 많은데요. 모두 300개가 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고압 송전탑의 32%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전국에서 강원도 횡성군이 그 85개로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정선군이 83개, 삼척시, 평창군이 각각 69개와 6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정부와 한국전력이 강원도의 희생만을, 그 일방적 희생만을 좀 강요하고 오히려 지역 개발을 좀 외면했다는 사실이 좀 수치로 확인된 건데요. 여기에 동해안에서 또 심각성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있는 초고압 송전탑을 포함해서 5,200개 이상의 수도권 전력 공급용 송전탑이 건설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문제보다 좀 다른 지역하고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중화인데요. 수도권 전력 수급을 위해서 강원도의 이 명산들을 좀 가로지르는 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고압 송전탑이 건설돼 있지만 지중화율은 1%대로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서울은 또한 90%가 넘게 이제 지중화율을 보이면서 강원도와 이제 90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일각에서는 강원도 홀대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살고 계신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 얘기가 나왔는데 교수님 좀 속상하시겠어요? 물론이죠. 거기다 이제 더욱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고압 전선이 이 동해안 산불과 같이 대형 산불의 원인 제공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지난 산불에서 전신주의 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생긴 전기 불꽃, 보통 아크라고 그럽니다. 이 아크가 낙하하면서 이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압선이다 보니까 이제 각별한 관리도 필요했고, 특히 동해안은 바람으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2000년도에도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송전탑이 많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이 커지고 주민들의 불만도 커질 것 같은데요, 박건상 기자님? 예, 송전탑 많아서 좀 많이 불만이 크고요. 네. 더 문제는 이제 주민들이 더 속상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또 뭐예요, 그러면? 예, 많은 송전탑이 강원도에 위치해 있지만 최근 정부는 6개 지주만 설치하면 되는 설악산 5색 케이블카를 환경 훼손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중단하면서 송전탑은 수도권 전력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는 이율 배반적인 조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좀 10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와, 그러네요, 진짜. 아니, 저는 강원도 사람이 아닌데 이 얘기 드릴까 제가 화가 나는데 윤 국장님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정말 화가 나죠. 왜 그러냐면은 오색 케이블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들, 대청봉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설악산 풍경을 다 즐길 수 있잖아요. 네. 이 기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색 케이블카를 만들자는 건데 겨우 5개인가 6개 지주만 세우면 되는데 이 송전탑은 그대로 놔두면서 그게 환경을 망친다고 반대하는 환경운동 단체도 사실은 좀 문제 아닌가, 저는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고 싶어요. 그렇네요. 주민 편의, 그다음에 관람권 보장해야 되죠. 그다음 그게 생겼을 때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아니, 도대체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길래 그러느냐. 송전탑은 놔두면서. 그러니까요. 그 송전탑에서 보내는 전기는 또 강원도가 아닌
뭐 서울 수도권에서 쓸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느 때보다 철저한 조사와 분석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박건성 기자님 오늘 중고 신입 기자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끝을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네, 그 여러 가지가 좀 있었지만 강원도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휘지기 네. 전에 놔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렇게 와닿는데. 박건상 기자는 원래 이제 저런 저력이 있고 강원의 고향은 아니에요. 네. 근데 강원도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 기자 화이팅! 화이팅! 강원도 제발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건상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저는 사실 에너지 격차라고 했을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긴 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지역의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쭉쭉 올라오는데요. 내로남불도 있고, 를 지켜줘. 자급자족도 있고, 예견된 비극도 있는데 마지막은 우리 이기훈 교수님께서 쌀쌀한 날씨하고 어울리는 그 아련한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저기 헤어진 뒤 남은 것? 헤어진 뒤에 뭐가 남을까요, 교수님?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자, 진짜 과연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좀 씁쓸할 것 같기도 하고. 자, 너 이름이 뭐니?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갈매기처럼 하늘을 날고 싶은 박근수 기자입니다. 네. 아니, 키워드 참 아련한데. 보통 그 연인들이 헤어지면은 그동안 받은 선물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팔아도 되나,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하게 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덩치 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하고 헤어진 지 이제 4년이 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고리원전 1호기 정확히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고리원전 1호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거든요. 1978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2007년 6월에 원래 설계 수명 30년이 끝났지만 정부가 이후에 10년 재가동을 승인하면서 다시 운영이 됐고 또 2015년 6월에 영구정지가 결정돼서 2년 뒤인 2017년 6월에 가동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폐로까지는 빨라야 보통 15년, 20년이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일단 핵연료 냉각이 우선이고 이후에 원자로 오염 제거, 또 원전의 물리적인 해체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게 다가 아니라 원전 부지의 토양이나 또 건물 표면의 오염 제거도 필요해서 한 2040년, 2045년 이 정도가 돼야 폐로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준비한 키워드가 헤어진 뒤 남은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남은 건 뭐예요? 지금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안에 485다발의 사용 후 해결료가 임시 보관 중입니다. 지난 9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 적절성 심사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 사용 후 해결료의 반출 방법이나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맹독성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성과 함께 뜨거운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치명적이기도 하고 해서 땅속에 묻는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이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 해결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입니다. 원자로 그리고 뭐 핵물질하면 공포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문제가 되겠죠. 주민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반발하고 있는 게 이미 43년입니다. 올해까지로 보면은 43년 동안 원전하고 같이 살아오면서 각종 사고에 노심초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도 많았거든요. 네. 실제로 원전 인근 지역에 갑상선암 발생 비율이 높다던가 한 결과도 있고 또 주민들의 소송에 대해서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이 사용 후 해결료 처리도 주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는데 또다시 우리 지역에 복원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탈원전 문제에 관해 윤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이제 10년이 딱 지났는데 사실 제가 거기 취재를 가서 원전의 최근접거리까지 최초로 취재를 했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피폭이 됐고 원자력 그 병원에 검사를 받았을 때 이 염색체 2개가 손상이 됐다는 결론을 듣고서 그 이후에는 제가 좀 똑똑했었는데 박사님의 피폭된 이후로 이 영특함이 좀 떨어졌고 잘생겼었는데 좀 이게 좀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그런데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도 원자력 근처에 살아 그런 건가요, 그럼? 이거 저 하여튼 그런 사람으로서 아니고요, 우리.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극한이 너무 터졌어 지금. 자,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 자,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의 관점에서 보느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해서 해외에서 뭐 기름도 사오고 하는데 원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건 상당히 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가 이제 딜레마인 거죠. 안전이 우선이냐, 그렇죠.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게 이미 2번의 커다란 사고가 해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뭐 고리 원전이라고 뭐 안전하냐, 뭐 아까 뭐 백혈병 얘기도 나왔습니다. 갑상선 얘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니까 무엇에 더 중점을 주냐가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원전을 해외 수출하잖아요. 그럼 해외 수출하게 되는데 우리는 안전 때문에 원전을 없애면서 해외는 수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 수출해서 벌 수 있는 돈을 탈원전에서 수출을 안 하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네. 상당히 그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되는 거여서 이거는 논란이 계속 지속이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또 목소리가 좀 유난히 좀 크신 이유는 실제로 또 현장에 가서 취재를 또 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10년 전에 또 경험담이 있으니까 또 그러신 것 같네요. 아니 근데 확실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탈원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전국 기자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탈원전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거 우리끼리 투표를 한번 해봅시다. 탈원전에 찬성하면 O, 반대하면 X. 자, 각자 의견 한번 들어주세요. 자, 탈원전에 찬성이 좀 많네요. 거의 5인 것 같은데요. X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X가 우리 위층에 한 분, X가 그다음에 밑에 또 두 번째, 아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박근수 기자님, 아무래도 이게 첫 사례다 보니까 고리 1호기와 헤어지고 난 후에 남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더더욱 진짜 이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사용 후 해결료 외에도 사실 지금까지 그 원전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영하나, 또 사고는 어떻게 대응하나 이런 내용들, 안전 위주의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원전 폐로 이후에 지역 경제나 그 산업 구조에 대한 논의는 많이 없었거든요. 당장 뭐 고리 원전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사용 후 해결료 처리에 대해서도 결정을 못한 상태고요. 이런 제반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면은 물론 그 이전부터 해야겠지만은 지역의 경제나 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첫 사례다 보니까 이렇다 할 명확한 방향성이 없거든요. 고리 1호기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들도 뭐 하나둘씩 폐로 수순을 밟게 될 텐데 더 이상 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은 얼마나 이해를 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뭐 다양한 사례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특히 원전 지역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원전이라는 이런 위험을 감내해 왔거든요. 그만큼 뭐 경제와 산업 구조 개편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역에서는 지금 첨단 산업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정부에 공동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정부가 신경 써달라 이런 측면에서 원전이 소재한 시군에 각 한 곳씩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 문제에서 또 진짜 다각도 측면에서 더 나은 지역 주민들의 미래를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근수 기자님 오늘 심도 깊은 주제 아주 중요한 문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고리원전 1호기 폐로 이후 남은 숙제들에 관한 키워드 전국 기자단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들어주세요. 안전이냐 경제냐 어려운 숙제다. 저랑 의견이 같아요. 자, 이제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친환경 에너지로 저런 해법을 또 제시하는 게 있네요. 저 국장님 뭐죠? 국장님 피폭. 요요 이렇게 너무 슬퍼요. 어디 써 있어?
자,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이 확연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 예. 바로 이 혜택을 받는 지역과 피해를 보는 지역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전기요금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전소를 건립하는 지역과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피해를 생산 원가에 포함하여 앉아서 편하게 소비하는 대상에게 이 부담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제약이 따라야 에너지 사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비용을 낮추려고 할 것이고 발전과 송전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야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이러한 에너지 격차, 에너지 불균형, 에너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에너지 전략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값싼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밤에도 이제 불필요할 정도로 불을 밝히고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한 결과가 바로 지금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 주제를 모르는가 하면요. 자연보호라고 우리가 쓴 현수막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보호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Save the Earth 이런 구호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구는 사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영화 또 이영애 씨가 했던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너나 잘하세요. 네. 자, 정말 잘해야 할 문제죠, 그죠? 자, 오늘도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해준 전국기자단.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도 지역에서 메시지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에너지 격차 문제를 한 끗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두 마을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자, 집중하시고 메시지를 오픈할까요?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에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 이것이 에너지의 과소비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여기 갈수록 심해지는 에너지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힘을 합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생산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궂은 날씨에도 들뜬 표정으로 하나둘 모여드는 동네 아이들. 딱 봐도 놀이터는 아닌데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건가요?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라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골든벨을 해서 강의 내용을 가지고 퀴즈도 내고 문제도 맞추고. 이곳은 서울역심 파크에 입주한 태양과 바람에너지 협동조합. 에너지운동과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2013년 4월 1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출범했는데요. 네,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땅이 바다에 잠길 위기에 처한 나라 중에 가장 유명한 섬나라를 고르세요. 네, 번호만 쓰셔도 되고 이름을 다 써도 되고.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제가 다 보이지는 않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 과연 정답은 뭘까요? 자, 정답은 뭐냐면은 4번 투발루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숙제를 달성해야 합니다. 에너지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진 다양한 퀴즈들. 지역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다가가서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한테 많이 크게 다가왔고 우리가 당장이라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알려주기 때문에 좀 특별한 행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합에서 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는 바로 교육활동.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감수성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같이 조금의 노력이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재밌었어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느낌도 나고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은평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서울시 내에서 10년 사이 100개까지 늘어난 에너지 자립 마을. 그 속에 은평구도 적극적으로 함께 발맞춰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태양광 발전소. 한번 찾아가 볼까요?
혁신파크 옥상에 위치한 발전소 4호에선 연간 약 11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많이 보급하고 이제 에너지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거를 이제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는 총 9개.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는 은평구 내 가정집과 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추진도 하고 10%만 낸다니까 전기료도 일단은 절약도 될 수 있고. 어느덧 조합원들 일상 속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된 발전소. 한 달에 10,000kW 정도를 생산을 하니까 300kW를 쓰는 4인 가구가 한 30가구 정도 이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 가구로 따지면 무려 47가구가 사용 가능하다니 정말 대단하죠? 청년활동가로 활약 중인 요한 씨, 그 역시 평범한 취업준비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원래 농업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 원래 관심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지인의 소개로 에너지 운동에 뛰어든 이후 그의 생각에는 많은 부분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 거지?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겨서 한 발짝 멀어서 해야 될 일들만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청년들이 모여 만들었던 독특한 카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힘이랄까? 그거를 처음 느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해도 이게 가능할까라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전기와 화학물질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최소한의 전기를 생산해 운영하는 비전화 카페. 비전화 제작자 24명이 1년간 만든 이곳은 볕단 하나부터 지붕까지 모든 것을 한 땀 한 땀 직접 수작업으로 만든 공간입니다. 눈, 코, 입이 즐거워지는 비전화 카페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생산만큼 중요한 비우고 줄이는 절약을 실천하는 곳도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핫플레이스라는 이곳, 대체 뭐하는 곳이에요? 같이 어울리는 이제 엄마들이 여기 소개해서 알게 되긴 했거든요. 겉에 플라스틱 사용 줄여주고 안에 내용물만 살 수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좋죠. 여기는 주방 세제인데요. 친환경 세제인데 일종 주방 세제라 그래서 먹을 거 이렇게 다 닦아도 되는 그런 세제인데 통 가져오셔가지고 필요한 만큼 담아가실 수 있어요. 올해 4월 처음 개장한 지구살림터는 강서 양천 시민햇빛 발전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제로웨이스트 샵입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창립한 그 에너지 협동조합입니다. 2015년 설립된 이 조합은 국내에서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 시민 태양광 사업을 주도했던 곳입니다. 2021년 현재 2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에너지 생산자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발전소 준공부터 자원순환 활동까지. 제로웨이스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라스틱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좀 줄이는 활동이라든지 자원순환하는 활동의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플라스틱 상자, 병뚜껑 등 자칫 버려질 수 있었던 쓰레기를 모아 소분할 뿐만 아니라 분리수거가 힘든 플라스틱 아이스팩 등을 친환경 생활용품으로 바꿀 수 있는 곳. 환경도 살리고 지구도 지키고 일석이조인데요.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사실 또 따로 모으면 그게 또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모아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우유팩부터 플라스틱 병뚜껑, 아이스팩까지 일상 속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이곳에선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의장이 되고 있는데요. 또
또 애들은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알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다 쓰레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쪽도 알려주려고 노력은 해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려고. 근데 이제 우리만으로 사실은 이제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활동이 사실 이제 좀 정책과 그리고 이제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들과 함께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에너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시민들의 작은 움직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도시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네. 서울 한복판에서도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두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저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아껴쓰기 이런 거를 이제 배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점점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지 않고도 그다음에 태양광도 사실은 저런 설치 비용이 좀 싸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까 그 유효한 군도 원래는 농업 전공했는데 갑자기는 에너지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금 그 일로 뛰어들었고. 그 전국 네트워크가 생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사실 그 교육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내용들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그게 바로 우리 이 기후 위기를 헤쳐나가는 바로 원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지역 격차 해소 프로젝트 로그인 시즌 2 오늘은 에너지 격차의 현실과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죠. 자, 이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오늘의 패스워드를 입력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로맨틱 저널리스트 윤경민 국장님, 오늘의 패스워드 입력해 주세요. 패스워드 간단하게 절전으로 꼽았고요. 절전과 관련된 표를 추가로 제시하겠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건 무슨 불조심이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전기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콘센트를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그죠? 이런 걸 정말 확인을 아주 미세한 거라도 절약하는 정신을 우리가 갖자. 알겠습니다. 녹화 끝나고 조명 다 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관방곡곡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로그인의 지역 격차 해소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로그인으로 로그인해주세요. 약속! 놓칠 수 없는 지역의 소식, 저 영철이가 전해드립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날개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다. 콘텐츠 좀 만들 줄 안다 하는 사람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춘천시가 11월 8일까지 춘천 원도심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대요. 춘천의 원도심의 20명소, 원도심의 매력, 과거와 현재 재미 등을 주제로 영상 또는 카드 뉴스를 만들면 되는 건데요. 영상은 30초에서 2분 이내, 카드 뉴스는 5장에서 10장 분량으로 만들어 이메일로 제출하면 끝! 원도심도 살리고 창의력도 발산할 수 있는 공모전에 많은 관심 부탁해요.